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년도 2026년을 대비하면서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님 모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처음 모시게 됐는데 오늘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 이제 진짜 올 한 해 어땠는지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상반기에 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증시와 관련해서도 뭐 머릿속으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키워드들 떠올리고 계실 텐데 우선 올 한 해 미국 경제와 증시 상무님은 좀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예상보다는 굉장히 좀 경제는 튼튼하고 주가도 굉장히 강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연초에는 다 트럼프 관세, 아, 또 관세 그렇죠. 이것 때문에 엄청 피곤했었는데 막상 관세 이후에 또 주가가 급격히 반등을 했고 또 그 반등의 중간에는 역시 이제 AI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미국 경제가 한 2% 초반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성장의 한 30% 이상이 AI 투자, 주로 데이터 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IT 투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경제도 그렇고 주가에서도 AI 주식들이 뭐 치고받고 하면서 굉장히 좀 강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이제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트럼프로 시작해서 AI로 끝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로 시작해서 AI로 끝났다. 정말 AI 테마의 어떤 시장 주도력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정말 많이 높아졌고요.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그렇다면 이 AI 테마가 과연 내년도에는 이만큼의 성장 동력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흘러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내년도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작년 여름에도 조금 있다가 또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이제 하반기에 계속 AI 거품론, 그다음에 이제 AI 기업들의 어떤 투자의 어떤 효율성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계속해서 지금 뭐 좀 끊이지 않고 그렇죠. 좀 맞아요. 잊어먹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어먹을만 하면 또 나오고 막 이러는데 네. 아마 내년도 비슷할 거는 같습니다. 아, 근데 그만큼 이 AI라는 변화가 워낙 크니까 이게 이제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만큼 이 AI 테마라는 게 워낙 강력해서 테마 자체는 굉장히 좀 여전히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 AI 테마 내에서 네. 내년에는 몇 가지 좀 중요한 변화들이 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뒤에도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M7 내에서 네. 이 빅테크 기업들끼리 너무 피 터지게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피 터지게. 경쟁이 너무 과하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뭐 이런 거죠. 지금 챗GPT를 쓰시는 분들 중에는 이게 잘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물건을 살 수 있는 네. 커머스 쪽으로 그러니까 이커머스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챗GPT가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하고도 경쟁을 하지만 이제는 챗GPT나 제미나이 3가 또 이커머스랑 또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M7 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라는 거는 각자의 영역에서 그냥 넘버원, 그것도 그냥 차원이 다른 넘버원이었는데 이제는 그 넘버원 기업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엔비디아도요. 이제는 테슬라랑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드는 차량용 그 AI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테슬라의 FSD랑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M7 내에서 엔비디아는 또 테슬라랑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M7 내에서 빅테크 기업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에는 누가 정말 승리를 할 거냐, 누가 1등이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감이 안 서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투자는 계속되고 AI는 확장이 될 건데 오히려 미국의 빅테크보다는 조금 다른 쪽에서 승자나 주가가 좀 시세가 좀 분출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M7의 주도권이
어찌 보면 좀 과한 경쟁 때문에 내년도에 좀 약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방금 말씀대로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7의 기업들의 이익은 여전히 훌륭하고요. 여전히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너무 그 안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영역도 경계가 좀 네. 불분명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아마도 이익률이 예전만큼 높게 나오기가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누가 정말 승자가 될지가 조금 사실은 좀 애매한, 네. 잘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되었다. 이렇게 좀 그렇게 좀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대신에 오히려 미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이 AI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네. 그 나머지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요즘에 미국의 큰 그 뭐 소매 뭐 월마트라든지 뭐 JP 모건 체이스 같은 은행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비용을 많이 줄이고 있다라는 언급들을 그쵸.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데이터 분석하고 뭐 안에 서류 문서를 작성을 하는데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그 비용이 세이브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것 때문에 재고 유지비가 훨씬 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게요. 올해 S&P 500이 한 16% 정도 주가가 올랐잖아요. JP 모건 주가가 한 25% 주가가 올랐고 월마트가 33% 주가가 올랐습니다. 오, 정말 잘 올라왔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M7 중에서 사실 네. S&P 500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오른 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알파벳.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마존 올해 5%도 못 올랐어요. 연초 거의 대비. 보합이죠. 예. 그런데 오히려 JP 모건이나 뭐 월마트나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 뭐 일라일리라든지 존슨앤존슨 이런 기업들은 거의 30% 가까이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M7은 여전히 M7이고 강력하지만 실제로 이런 AI 경쟁을 통한 수혜가 AI를 저 활용을 많이 하는 다른 쪽으로 조금 이동할 가능성들이 올해 특히 하반기 이후에 조금 더 많이 나타났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이제 내년에 주식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관전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AI의 편리성을 좀 체감하게 하는 그런 기업들이거나 혹은 기업 내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잘 적용해 나가고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내년도 시장 전망 M7의 주도권 외에도 지금 다른 쪽도 같이 주목해 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저희가 시장을 바라보는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연준이 과연 금리 인하를 좀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가져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우선은 연준의 금리 경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대체로 보면 네. 시장의 컨센서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두 번 정도 더 내린다. 한두 번. 그리고 이제 동결적으로 간다라는 네. 게 이제 일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점도표로는 내년에 한 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5월 달에 파월 의장이 이제 교체가 되면은 그렇죠. 한두 번 더 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시장의 생각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아마 그 분기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한 2, 3월에 한 번, 그다음에 또 한 번,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는 사실 이제 금리 인하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왜냐하면 이게 금리를 벌써 3번 내렸잖아요. 그쵸. 25bp씩 3번 돼서 75bp를 내렸는데 보통 정말 경기가 좋을 때는 이렇게 금리를 또 많이는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리를 많이 내려야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나쁘다라는 신호인데 그렇죠. 여기서 미국이 성장률이 뭐 여전히 높긴 하지만 어쨌든 금리를 더 너무 많이 내렸을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가 생각보다 더 많이 안 좋은가라는 식으로 이제 시장의 우려들이 좀 반전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잘못하면 너무 많은 유동성이 또 주식시장에 또 집중이 되면서 주가가 좀 버블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한두 번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결 쪽으로 가는 흐름이 사실은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또 이제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동의하는 사람 많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워낙 또 강경한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관련된 후보자로 꼽히는 인사들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좀 내놓기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어찌 보면 우려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금리 인하의 속도가 더 붙을 수도 있겠다? 그런 갸우뚱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금리를, 그러니까 보통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아주 길게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네. 금리가 내려갈 때 주가가 좋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 오히려 금리를 조금 내려도 될 때 또는 조금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가 네. 사실은 주식시장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리를 너무 많이 내리는 것도 저는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그쵸, 이제 네. 3번 이상 내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경기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는 게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좋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확실히 시장이 같이 건강하게 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편 또 우리나라의 증시도 참 올 한 해 강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오늘도 상승불 켜내면서 우선은 4,133선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내년에도 한국 증시 강할 것이다. 코스피 강세장 보여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상무님은 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실까요? 뭐 너무 이제 강세 전망이 많아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반대는 하진 않고요. 요즘에 네? 좀 좋게 보긴 하는데 그 좋아지는 어떤 그 방식은 올해랑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주가가 뭐 네. 코스피가 4천이긴 하지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종목을 빼면은 제 계산으로는 한 3,200에서 3,300 정도.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지만 저희가 뭐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뭐 1등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체감적으로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좀 끌고 왔다. 네. 네. 속된 말로 이제 하드캐리 한 거죠. 두 그렇죠. 종목이. 네. 그래서 두 종목을 빼고 나면은 사실 상반기에는 이제 조선, 방산, 원전 같은 기업들 그리고 선거 끝나고 이제 뭐 지주사, 증권사들의 주가가 좀 빛났지만 사실 하반기 들어서는 거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너무 이제 쏠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2,400대에서 4,000대까지 올라왔지만 그만큼의 어떤 체감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저희 증권사 실적도 좋은 데는 좋지만 또 안 좋은 데도 안 좋고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 네. 있어서 사실은 이제 코스피 4천이라는 게 이렇게 느낌적으로는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라가는 속도는 뭐 꼭 5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올라가는 범위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넓어지지 않을까. 좀 더 고르게 오를지도 모른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 한국 경제가 지금 뭐 엄청나게 경기가 좋다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니고 수출 그 수출 중에서도 반도체에만 너무 이제 꽂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는 그래도 반도체가 좋았으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반도체 투자 쪽에서 늘어나면서 반도체 뭐 소부장이 함께 좋아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뭐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들이 좀 완화가 됐으니까 뭐 자동차 같은 이런 업종들도 조금 이제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저는 어떤 상승의 폭이 대단히 높아지기보다는 범위가 좀 넓어지는 형태가 내년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조금 어느 정도 중소형주나 뭐 코스닥이나 이렇게 같이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뭐 저희가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좋아지긴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이익이 잘 안 나고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어쨌든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는 좀 비싼 업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이게 들쑥들쑥합니다. 종목별로 너무 다르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코스닥 종목들을 넣기에는 사실은 되게 부담이 좀 많은데 그 부분은 좀 어렵고, 네. 그렇지만 분명히 반도체가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와 함께 그동안 업황 쪽으로 동행을 할 수 있는 소부장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은 좀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삼성바이오나 뭐 셀트리온 같은 이러한 큰 업체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신약을 만드는 업체들의 어떤 그 영업이익이 여전히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계속해서 꾸준히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알테오젠을 따라가는 업체들도 점진적으로 좀 나타날 걸로 좀 보여져서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제약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시장의 어떤 매기가 좀 확산되는 식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분명히 저희가 업황에 대한 부분은 잘 뷰를 잡고 가야겠네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지금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산될 거라면 반대로 그렇다면 반도체 대표주는 그래도 상승 흐름은 이어가되 속도는 조금은 잠잠해질까?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 이 주도주의 힘은 계속해서 이어지긴 할까요? 반도체 투톱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반도체 투톱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도 뭐 거의 뭐 90% 100% 가까이 올랐고 하이닉스는 상반기에도 그렇게 뜨거웠는데 하반기에도 더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 이 반도체 업종이 지금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 정도 됩니다. 근데 내년 실적 기준으로만 보면은 내년 저희 코스피 전체 이익에서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어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가총액 비중과 이익 비중이 있는데 이제 정말 이익이 저희 예상대로 난다고 하면은 그 이익 비중에 비해서 아직 시가총액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기는 한 거죠. 그래서 네. 반도체는 여전히 좀 저희가 좋게 보고 있고 지금 뭐 최근 들어서 M7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들쑥날쑥하는 이 와중에서도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업체들 주가가 상대적으로 견고한 걸 보면은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보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저희가 다음으로 여쭤보려고 했던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 수익률은 아무래도 좀 잠잠하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서 내년도에는 어떤 주식을 골라야 할까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앞에서 다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또 시장의 지금 경제의 또 다른 숙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원달러 환율이 이제 최근에 구두 개입도 나오면서 그래도 정말 최대의 낙폭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잡히는 흐름일까 이런 부분들을 궁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1,400원 선 넘어오고 나서는 이 정도가 뉴노멀이다 이런 이야기 워낙 좀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원달러 환율의 흐름 좀 어떻게 내다보실까요? 네, 저희는 내년에 원달러 환율 흐름은 좀 하향 안정될 걸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하향 안정된다라는 게 네. 뭐 1,300원대까지 내려가기는 좀 쉽진 않고 한 1,400원 초중반대 정도로 네.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크리스마스 전날 이제 1,450원대까지 이제 확 밀리다 보니까 사실 뭐 얼마 안 남았네 뭐 이렇게 해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하향 안정을 좀 그 예상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금리의 그 기조의 방향이 미국과 저희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내년으로 갈수록 한두 번이라도 더 내려가는 추세이고 저희는 사실은 이제 금리가 더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정책에 있어서의 어쨌든 차이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률 측면에서도 미국이 성장률이 좋지만 또 저희도 내년에는 그래도 성장률이 반등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환율의 흐름은 조금 더 안정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환율이 오를 때는 사실 불안하니까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빠져나갈까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하지만 사실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환율 자체보다는 환율의 변동성은 좀 유심히 보지만 개별 기업들의 실적의 어떤 신뢰, 연속성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네.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뭐 올라가서 원화가 가치가 떨어져도 꾸준히 좀 샀던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뭐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어떤 자금 유출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수출주가 내수주들보다는 훨씬 더 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계속 코스피 중심으로
중심으로 해서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쏠렸는데 이게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이 되게 되면 그나마 그렇지 못했던 뭐 내수주들이라든지 뭐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시장의 흐름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산될 수 있거나 조금 더 반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내년에 환율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올 한 해 저희가 뭐 에이펙 정상회담 같은 것들을 앞두고 미중 관계에 대해서 정말 주목도도 높은 그런 한 해이기도 했고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내년도 중국 시장은 좀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부터는 중국 시장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다 잘 알고 있는데 미국만큼이나 지금 기술 발전이 빠른 게 바로 중국입니다. 뭐 요즘 뭐 유튜브에서 뭐 사람 닮은 뭐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기술력이 엄청나게 뛰어난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중국에서 이러한 기술력에 대한 주가의 반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도도 있긴 한데 뜨겁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미국만 열심히 보고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더 투명하긴 합니다만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이 시장의 어떤 급등을 막기 위해서 약간 버블스러운 흐름을 막기 위해서 되게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확실히.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길게 보면 그렇게 과대평가되지 않는 버블스럽지 않게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흐름을 중국 시장이 좀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좀 보여줘서 중국 시장 저희한테는 조금 먼 시장이고 조금 이제 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미국 시장만큼이나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꾸준히 중국 시장 그리고 특히 중국의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기술주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 저희가 좀 계속해서 가져볼 필요,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실 이유도 좀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내년도의 글로벌 증시 저희가 이제 3분기에서 4분기 넘어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진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해야 될지 저희가 내년에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변동성은 무지하게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올해는 주가가 워낙 낮은 상태에서 특히 2년 이상 저희 한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엄청 부진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었고,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지만 악재들이 조금씩 해소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은 당장 코스피 4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높을 수밖에 없고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제 98년, 99년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확 올라오고 난 다음에 더 올라갔던 시절의 모습들을 관찰을 해보면은 막 분기에 20% 넘는 조정이 한 번, 두 번 막 이렇게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어쨌든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보다는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내년에도 트럼프와 관련된 그리고 또 통화정책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계속 좀 변동을 좀 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년에 좀 주목하는 이벤트가 첫 번째로는 내년 1분기에 이제 미국 대법원이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 IEEPA라고 하는 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제 합헌이냐 위헌이냐라는 걸 판결을 할 텐데 그러면 또 아마 뭐 이거는 저희가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위헌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아마 또 시장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좀 흥분할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배당금 정책입니다. 아시겠지만 관세로 받은 미국의 그 재정 수입을 이 10만 달러 미만의 가구들한테 이제 현금으로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죠.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런 정책들이 막 나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 또 물가가 또 좀 자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통화 정책에 굉장히 좀 큰 노이즈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저는 상반기에는 특히 IEPA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정책 그리고 5월 달에 파월 의장의 교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 그래서 투자 전략은 올해 굉장히 좀 강했던 종목들의 어떤 흐름에서 이제 내년은 조금 이제 덜 올랐지만 좀 AI의 수혜를 좀 보거나 이게 확산될 수 있는 업종들로 조금 이렇게 벌려놓는 전략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년도에 이제 뭐 조정이나 이런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 포트폴리오에 확실히 좀 전략이 그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